이 족보가 가짜올시다.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사옵니다. 큰 사랑채 대돌 위로 행주치마 자락이 끌려 들어오던 그 순간 풍악이 뚝 끊어졌다 하옵니다. 회가변에 모인 손들이 들고 있던 술잔이 먹고 가야금줄을 누르던 기녀의 손끝이 굳었으며 마당 한가운데서 떡시루를 옮기던 참호들조차 시루를 멍석에 내려놓을 줄을 잊었더랬지요. 마침 단오 막바지의 늦은 바람이 처마 밑 풍경을 한번 흔들었는데 그 쇳소리가 대돌에 닿기도 전에 사람들이 먼저 막덕이의 발끝을 보고 있었더랍니다. 행주치마 끝에는 검은 부엌재가 묻어 있고 한 손에는 누렇게 바른 책 한 권이 들렸으며 그 책의 모서리는 10년 동안 손때가 박혀 종잇결이 부드럽게 달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종가의 둘째 마님 막덕이가 별채에서 두문불출한 지 꼭 10년 그 10년 만에 큰 사랑채에 처음 발을 들인 자리가 하필 종손 박진사의 회가변이었으니 풍악이 끊어진 자리에 남은 건 종손이 펴놓은 족보의 갈피 사이를 흐르던 송진향과 막덕이 손에 들린 또 한 권의 족보가 풍기는 헌책 냄새 두 가지뿐이었다 하지요. 박진사가 자랑하던 그 족보 첫 장은 마침 종손 자신의 이름 위에서 펼쳐져 있었고 손들은 방금 전까지 3대 독자 적장손 박씨진사라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며 술을 들이켜던 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채의 그 후처가 똑같은 첫 장을 큰 사랑채 마룻바닥에 펴놓은 게지요. 종손 이름 위에 또렷한 두 글자. 큰 사랑채 족보에 같은 자리는 종이를 도려내고 새 종이를 덧대 글씨를 다시 쓴 흔적이 손등 굵기만큼 남아 있더랍니다. 박진사의 각근이 미세하게 떨리고 큰 사랑 마님이 부채를 떨어뜨렸으며 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향임 한 사람이 이게 무슨 한마디를 채 잊지 못하였다 하옵니다. 막덕이는 풍악이 멎은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더랍니다. 그저 두 권의 족보를 나란히 놓고 손가락 끝으로 도려낸 자국 위를 천천히 더듬을 뿐 마치 10년 전 누가 그 자국을 남겼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손길이었지요. 큰 사랑채 사방의 휘장이 한번 들썩였고 안채 쪽으로 통하는 별채 마루 아래에서 누군가의 한숨 같은 바람이 길게 새어나왔다 하옵니다. 그 한숨 소리는 풍악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끝내 끊기지 않았더라지요. 이 막덕이라는 여인의 사정을 알자면 10년 전 박씨 종가의 마당으로 잠시 거슬러 가야 하옵니다. 박씨 종가는 충청 어느 구년의 향반 가운데서도 위토가 가장 너르던 집이었지요. 종답이 이른 마직이 노비 문서가 2권, 사당에는 5대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종손 박진사는 40이 채 되기 전에 이미 향중의 자수 자리를 2번이나 거친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박진사의 첫 부인, 즉 본부인 윤씨가 시집온 지 15해 만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 사흘 만에 숨을 거두었다 하옵니다. 종갓집에 약사발을 들이는 손이 행랑채 늙은 종 하나뿐이었는데 그 종마저 본부인 장사 치른 지 한 달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더랬지요. 마을에서는 큰마님이 명이 짧으셨다는 말이 한 번 돌고 그쳤더랍니다. 본부인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박진사가 후처를 드리겠다 하니 향중에서 혼처를 알아보던 매파가 정작 데려온 처녀는 이웃 9년 가난한 진사댁의 셋째 딸 막덕이었더랍니다. 막덕이는 당시 26, 그 시대로 치면 이미 노처녀 축이었고 거기에 곰처럼 우람하고 살집이 두툼하여 시집갈 길이 끊겼다는 평이 매파의 입을 통해 박진사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던 게지요. 박진사는 그 말을 듣고 도리어 매파에게 비단 한 피를 더 얹어주었다 하옵니다. 사람 됨됨이가 둔하여 종가 안위를 들쳐 묻지 않을 자라야 하느니라.
매파는 그 말의 결을 그저 심성어진 며느리를 원하시는 개로구나 하고 받아들였지요. 헌데 막덕이의 친정아비는 가난한 진사이긴 해도 평생 학동들 앞에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쳐 온 사람이었고 막덕이는 그 곁에서 어깨너머로 한자를 익혔으며 어미가 일찍 가신 뒤로 사랑채 청소를 도맡아 책 실엉에 손을 대며 자란 처녀였더랍니다. 다만 친정에서 글방의 사정이 기울자 딸년이 책을 읽었더라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지요. 그렇게 막덕이는 박씨 종가의 둘째 마님 자리에 들어왔는데 첫날 밤 박진사는 신방에 들지 않았다 하옵니다. 대신 바깥사랑에서 종답 장부를 새벽까지 들춰보더라지요. 다음날 아침 막덕이는 큰 사랑채가 아닌 별채로 옮겨졌고 행랑어멈이 와서 한마디 던졌다 하옵니다. 큰마님이 쓰시던 별채이니 마님 손때 묻은 것은 손대지 마시오. 막덕이가 별채 마루 끝에 앉아 처음 본 것은 마루 아래 어둠 속에서 새어나오는 가느다란 한숨 소리였더랍니다. 사람의 한숨인지 바람인지 마루 밑 짐승의 숨소리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는데 그 한숨이 그날 밤 삼경 무렵 막덕이의 베개막까지 따라 들었던 것입니다. 막덕이가 호롱불을 한번 돋우자 한숨이 뚝 그쳤다 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본부인이 쓰던 청동 빛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는데 분명 어제 행랑어멈이 큰마님 물건이라며 다 거두어 갔던 그 빛이었지요. 막덕이는 그 빛을 행주치마 자락에 싸서 실엉 안쪽에 깊이 넣어두었더랍니다. 10년 동안 어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자리에 그날부터 별채의 한숨은 그치지 않았다 하옵니다. 박진사가 막덕이를 별채에 처박아 둔 까닭은 향중에 떠도는 한 가닥 풍문 때문이었더랍니다. 본부인 윤씨가 시집오기 전 박진사의 친어미가 본디 박씨 종가의 적실이 아니었다는 풍문 말이오시다. 박진사는 종조부의 외아들로 양자로 들어와 종손 자리를 이은 위인이었는데 그 양자 절차의 계후 문서에 손이 한 번 갔더라는 이야기가 한 향중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적실 소생의 종조부 자손이 끊긴 것이 아니라 종조부의 서자가 따로 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 서자의 핏줄이 바로 박진자 자신이라는 풍문이었지요.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위토와 종답을 가르고 사당의 향부를 누가 사르느냐를 가르며 향중에서 좌수와 별감 자리에 누가 앉느냐까지 가르던 시절 서출이라는 두 글자는 종갓집 종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더랍니다. 박진사는 본부인 윤씨를 들린 적에 그 풍문을 막느라 한성의 명필 한 사람을 은밀히 사가의 청에 들였다 하옵니다. 그 명필이 사가에 머문 닷새 동안 큰 사랑채에는 향나무 먹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그 닷새 끝에 사당 실엉에서 족보가 한 번 내려와 다시 올라갔더라지요. 헌데 본부인 윤씨가 그 닷새를 옆에서 다 보았던 것입니다. 본부인은 친정이 한미하긴 하였으되 시와 부에 능한 양반가 출신이었고 시집온 첫해 시아비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린 적에 사당 실엉의 족보를 한번 펼쳐본 일이 있었더랍니다. 그 첫 장의 종손 자리를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게지요. 닷새 뒤 명필이 다녀간 그 족보를 다시 펼친 본부인은 종손 이름 위에 한 줄이 아주 새 종이로 덧대어져 있음을 알아본 것입니다. 본부인은 그 사실을 시가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다만 자기 친정에서 가져온 한지 두루마리에 그 닷새 동안 본 모든 것을 적어두었고 그 두루마리를 별채 마루 밑 항아리 속에 깊이 묻어두었더랍니다. 본부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은 박진사가 사당 실엉을 한 번 더 손본 다음 달부터였지요. 약사발이 안채로 드나들기 시작하였고 약은 늘 행랑채 늙은 종 하나가 가져왔으며 그 종은 약사발을 본부인 머리맡에 두기 전에
박진사의 사랑방을 한 번 거쳐왔다 하옵니다. 본부인은 사흘째 되던 날 새벽 행랑어멈을 베개마트로 불러 한마디를 남겼더랍니다. 별채 마루 밑은 비워두지 마시오. 거기 무엇이 묻혀 있으니. 그 말은 행랑어멈의 머리에 박혔으나 입에는 오르지 않았고 본부인은 그날 해 질 무렵 숨이 끊어졌으며 49제 끝난 달에 행랑채 늙은 종이 우물에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박진사가 후처로 막덕이를 고른 까닭은 분명하였지요. 그를 모르고 사람들의 의심을 사지 않을 만큼 둔하게 보이며 친정이 한미하여 사돈이 종갓집 일을 덜쳐 묻지 못할 처녀, 거기다 외양이 사람들의 시선을 비껴가는 처녀라면 더할 나위 없었던 것입니다. 박진사의 계산은 정확하였으되 단 한 가지 어긋난 것이 있었더라지요. 막덕이는 그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채 마루 밑에 한숨소리를 처음 들은 그날 밤 그 한숨이 무엇을 부르는지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별채에서의 첫해 막덕이는 행주치마 자락에 일부러 검은 부엌재를 묻히고 다녔다 하옵니다. 큰 사랑채에서 행랑어멈이 어쩌다 별채 마당을 지나며 막덕이를 흘끔 볼 적에 행주치마에 묻은 재와 떡고물 자국 그리고 비어있는 눈빛을 보고 역시 둔한 사람이로다 한마디 흘리고 가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막덕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더랍니다. 별채에 들어온 지 보름 만에 막덕이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이 어떤 벼로로 불리는지 알게 되었더라지요. 박시댁 곰네. 그 말이 별채 담장 너머로 새어 들어올 때마다 막덕이는 잠시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시 행주치마 자락에 매듭을 단단히 조였다 하옵니다. 가슴 한복판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을 막덕이는 손끝에 모아 마루 밑 항아리를 더듬는 손에 옮겨놓곤 하였더랍니다. 별채에 들어온 지 한 달 보름 만에 막덕이는 마루 밑에서 본부인이 묻어둔 그 한지 두루마리를 찾아내었지요. 항아리는 큰마님이 일러둔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두루마리에는 명필이 다녀간 닷새 동안의 풍경이 본부인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으며 마지막 줄은 이러하였더랍니다. 이 글은 누구든 별채에서 한숨소리를 듣는 자에게 닿기를. 막덕이가 두루마리를 다 읽고 항아리를 다시 묻은 그 밤 별채 마루 아래의 한숨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추었다 하옵니다. 베갯머리에 누군가의 손끝이 살며시 와닿는 것 같더니 청동빛 한 자루가 다시 시렁 위에 올라앉아 있더라지요. 그날부터 막덕이는 잠을 자는 척하며 별채의 모든 기척을 외우기 시작하였더랍니다. 큰 사랑채에서 박진사가 어느 향임을 부르는 시각, 사당 시렁의 향불이 새로 사르는 절기, 종담 마름이 다녀가는 보름 간격, 행랑채에 곡식이 들어오는 잣날, 가까운 객주에서 종이 한 권이 들어오는 달, 그 모든 것을 막덕이는 별채 시렁 안쪽 한지 자락에 한 글자 한 글자 옮겨 적었다 하옵니다. 글씨는 일부러 어린아이 글씨처럼 비뚤었더라지요. 누가 발견하더라도 마님이 글놀이를 하셨다 정도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네 해가 흐르고 별채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게 아니라 박진사의 발길만 끊긴 형국이 되었더랍니다. 행랑채 어린 종 하나가 막덕이의 빨래를 물에 적셔다 주는 일을 맡았는데 그 어린 종이 별채 돛돌에서 자꾸 잠이 들곤 하였다 하옵니다. 한 번은 막덕이가 햇살 좋은 봄날 마루에 그늘을 만들어주자 그 어린 종이 잠결에 한마디를 흘리더라지요. 마님, 큰마님 빚을 어찌 마님이 가지셨소? 막덕이는 그 말에 행주치마 자락 매듭을 한번 풀었다 다시 묶었더랍니다. 어린 종은 깨어난 뒤 자신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막덕이는 그날 밤 시렁 안쪽에 또 한 줄을 적었다 하옵니다.
행랑채 어린 종은 무엇을 보았는가? 같은 해 가을 박진사가 향중 좌수 자리를 두 번째로 맡게 되면서 큰 사랑채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졌고 사당 실형의 족보가 또 한 번 큰 사랑채로 내려왔다 하옵니다. 그 밤 별채 마루 아래의 한숨이 평소와 달리 길게 이어지더라지요. 마치 큰 사랑채 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막덕이는 그날 처음으로 본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시키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큰 사랑채의 족보를 한 번이라도 자기 손에 가져와야 한다는 것. 헌데 별채에서 두문불출하는 후처가 큰 사랑채 사당 실형의 족보에 손을 대는 일은 그 시대로 치면 종부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가 아니라 사돈의 사돈까지 욕을 보는 일이었던 게지요. 그날부터 막덕이의 별채에는 또 한 가지가 늘었다 하옵니다. 종이를 새로 바르는 풀 한지 한 묶음, 그리고 향나무 먹 한 자루. 별채에서 7해가 지나던 해 늦가을 박씨 종가에 큰일이 한 번 났다 하옵니다. 종답 일은 마지기 가운데 가장 너른 5마지기가 마름의 손을 거쳐 가까운 객주에 잠시 잡힌 일이 향중에 새어나간 것이지요. 박진사는 한 해 농사가 흉하여 잠시 맡긴 것이라 일러두었으나 향중 노인 한 사람이 종답을 객주에 맡기다니 종손이 종답을 어찌 보는 것인가 하고 한마디를 흘렸더랍니다. 그 노인이 바로 10년 전 풍문을 처음 흘렸던 그 위인이었지요. 박진사는 그 노인의 입을 막느라 비단 2필과 약식 한 동이를 보냈으나 노인은 사양하지 않고 받기만 하고 입은 더 무겁게 닫았다 하옵니다. 그러는 사이 객주에서 잠시 잡았던 5마지기 가운데 2마지기가 끝내 객주의 손에 넘어갔고 그 2마지기에서 나오는 도지 가운데 한 몫이 한성의 어느 명필댁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풍문이 향중에 한 번 더 돌았더랍니다. 그 명필이 누구이겠습니까? 10년 전 박씨 종가에 닷새를 머물렀던 바로 그 사람이지요. 막덕이는 별채에서 그 풍문을 들었더랍니다. 행랑채 어린 종이 막덕이의 빨래를 가져오며 마님, 객주에 종답이 잡혔답니다. 한마디를 흘리고 갔지요. 막덕이는 그날 밤 실형 안쪽 한지에 한 줄을 더 적었다 하옵니다. 한성 명필댁으로 도지가 흐르니 명필이 아직 살아있더라. 그날 밤 별채 마루 밑 한숨이 평소보다 더 길고 더 슬프게 이어졌다 하옵니다. 막덕이는 호롱불을 끄고 누웠다가 새벽달기 2번째 우는 시각에 일어나 별채 사당 쪽 작은 문을 살며시 열어보았는데 마침 큰 사랑채 사당의 실형 앞에 박진사의 그림자가 호롱불을 들고 서 있더라지요. 박진사는 사당 실형에서 족보를 다시 한번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 농사가 흉하다는 핑계로 종답 일부를 객주에 잡힌 그 진짜 까닭은 한성 명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빌리기 위함이었던 게지요. 10년 전 도려내고 새로 덧댄 그 한 줄, 이라 적힌 그 자리가 세월이 흘러 종이 이음새가 살짝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그날 밤 사당 실형의 족보를 큰 사랑채 안쪽 다락에 잠시 올려두고 다음 날 한성 명필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었다 하옵니다. 막덕이는 별채에서 그 모든 기척을 들었더랍니다. 새벽 사당 문이 열리는 소리, 호롱불이 다락으로 옮겨지는 발걸음, 다음 날 객주를 거쳐 한성으로 내달리는 집신 소리. 그날 새벽 막덕이는 처음으로 별채 마루 밑 한숨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하옵니다. 큰마님, 이번에는 손을 빌려주셔야 하옵니다. 마루 아래에서 한숨이 한번 멎었다가 가느다랗게 다시 이어지더랍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행랑채 어린 종이 막덕이에게 빨래를 가져오면서 한마디를 더 흘렸다 하옵니다. 마님, 큰 사랑 다락에 사다리를 놓는 일을 제가 맡게 되었사옵니다.
진사 어른께서 한성 손님을 맞느라 다락을 비우신답니다. 막덕이가 그 말에 행주치마 자락에서 청동비탄 자루를 꺼내 어린 종의 머리맡에 살며시 얹어주었지요. 이 빗은 큰마님 손때가 가신 빗이니 잠시 가지고 있다가 사다리 일이 끝나면 다락 가장 안쪽 실렁에 그대로 두고 오너라. 어린 종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빗을 받아들었으나 그 빗을 다락 안쪽 실렁에 올려두고 내려온 그날 밤 별채 마루 밑 한숨은 처음으로 들리지 않았다 하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큰 사랑채 다락 안쪽 실렁에 놓여 있어야 할 족보가 있었더라지요. 누가 가져왔는지 어떻게 옮겨졌는지 어린 종조차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막덕이는 그 족보를 펴놓고 새벽까지 한 장씩 한 장씩 종이를 비춰보았더랍니다. 호롱불을 가까이 댈 때마다 종손 박진사 이름 위에 그 한 줄이 두 겹의 종이 사이에서 희미하게 살아 올라오더라지요. 10년 전 도려내고 덧댄 그 글자. 막덕이가 그 글자를 처음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별채 실렁 위 청동빛이 한 번 떨어졌다 다시 올라앉았다 하옵니다. 그날 새벽 별채 마루 아래에서 들리던 한숨이 처음으로 한마디 사람의 말로 들렸더랍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소. 막덕이는 그 말을 호롱불 아래에서 들었으되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다만 행주치마 자락 매듭을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족보를 곱게 접어 행랑채 어린 종이 가져갈 빨래 바구니 가장 밑바닥에 깔아두었더랍니다. 다음 날 박진사가 큰 사랑채 다락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 그 시각에 박씨 종가의 진짜 족보는 이미 별채 실렁 안쪽 깊이 숨겨져 있었던 게지요. 그리고 다락에 박진사가 다시 올려둔 족보는 막덕이가 7회를 들여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만든 똑같이 생긴 가짜였던 것입니다. 글씨는 어린아이 글씨가 아닌 명필도 알아채기 어려울 만큼 정성껏 다듬은 글씨였더라지요. 박진사는 한성 명필을 맞아들이며 다락의 족보를 다시 한번 내려 명필 앞에 펼쳐 보였다 하옵니다. 명필이 그 자리에서 이번엔 종이가 좀 다른 듯합니다 한마디를 흘리고는 그래도 별 의심 없이 새 덧댐을 하였다 하지요. 박진사는 명필의 어깨를 툭 한번 치며 비단 한 필을 더 얹어주었더랍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별채 마루 아래에서는 한숨 대신 가느다란 웃음 같은 숨결이 들렸다 하옵니다. 그 숨결을 듣고 막덕이는 처음으로 자기 입가에 한번 얕은 웃음을 띄었다지요. 헌데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큰 사랑채에서 박진사의 호통이 별채까지 들려왔더랍니다. 다락 실렁에 청동빛이 어찌하여 올라앉아 있느냐. 어린 종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막덕이는 행주치마 자락의 매듭을 다시 한번 풀었다 묶었으며 별채 마루 밑 한숨이 그날 밤 처음으로 멈추지 않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옵니다. 박진사가 그 빚의 임자를 알아채는 데에는 이틀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막덕이의 별채에 행랑어멈이 새벽마다 한 번씩 들렀다 하옵니다. 처음에는 빨래 바구니를 점검하는 신용이었으나 사흘째에는 실렁 위 한지 묶음을 한 장 한 장 들춰보았고 닷새째에는 마루 밑까지 호롱불을 들이대더라지요. 막덕이는 그동안 별채 안에 모든 글자를 다 거두어 별채 뒷곁에 작은 우물 옆 돌틈에 옮겨둔 뒤였더랍니다. 행랑어멈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날 저녁 큰 사랑채에서 박진사의 호통이 한 번 더 새어나왔다 하옵니다. 그 둔한 것이 무얼 알기에. 그러나 같은 입에서 다음 날 새벽에는 다른 말이 새어나왔다 하지요. 그 둔한 것이 무얼 보았기에. 박진사는 비로소 자신이 10년 전에 잘못 골랐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같은 달 보름이 채 못되어
별채의 병고가 일었더랍니다. 행랑채 어린 종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 하옵니다. 본부인 49제 끝달에 늙은 종이 빠져 죽었던 그 우물이었지요. 어린 종이 죽기 전날 밤 그 종은 막덕이 별채 돛돌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두고 갔더랍니다. 보따리 안에는 청동 빛 한 자루와 어린 종이 떨리는 손으로 적은 종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더라지요. 마님 다락에 빚을 두고 온 그 밤 진사 어른께서 다락 가장 안쪽 시렁 뒤에서 작은 약사발 하나를 꺼내 부수어 사당 향로에 사르셨사옵니다. 그 약사발 가장자리에 푸른 띠가 한 줄 둘러 있었사옵니다. 막덕이는 그 종이 쪽지를 별채 마루 및 항아리 안에 다시 넣어두었다 하옵니다. 본부인 윤씨의 한지 두루마리 곁에 어린 종의 시신을 우물에서 건져 올리던 새벽 행랑어멈이 막덕이의 별채 마당까지 와서 한마디를 던졌더랍니다. 마님 발이 헛디뎌진 게로지요. 그 어린 것이 마님 빨래를 가져오느라 새벽잠이 모자랐답니다. 막덕이는 그 말에 답하지 않았다 하옵니다. 다만 행주치마 자락에 떨어진 새벽이슬 한 방울을 손끝으로 닦아내었을 뿐이었지요. 그날 막덕이가 잠시 행랑어멈의 등을 보며 손가락 끝을 떨었던 것을 마침 별채 담장 너머에서 향중 좌수의 향임 한 사람이 보았다 하옵니다. 그 향임은 박진사의 사람이 아니라 10년 전 풍문을 처음 흘렸던 그 노인의 손잡벌 되는 위인이었지요. 그 향임이 별채 담 너머에서 본 것은 행주치마 차림으로 우물 쪽을 보는 거구의 후처와 그 옆에 알 수 없는 두 번째 가림자였더랍니다. 한낮 햇살 아래에서 막덕이의 그림자 옆에 또 하나 가느다란 그림자가 마루 끝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향임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곧장 향중 좌수에게 달려가지 않고 며칠 더 별채를 멀리서 살피기 시작하였다 하지요. 같은 달 금은 무렵 향중에 새 사또가 한 사람 부임하였더랍니다. 한성에서 내려온 신임 사또였는데 부임 첫 행차에 박진사가 좌수의 자격으로 사또를 맞이하였고 회갑이 다가오는 자기 잔치에 사또를 청해 두기까지 하였다 하옵니다. 박진사로서는 신임 사또의 첫인상에 종갓집의 위엄을 박아두는 일이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던 게지요. 회갑연 날을 10수일 앞두고 박진사는 향중에 미리 큰 잔치를 알리고 풍악과 떡시루와 사당 향부를 두루 준비하라 일렀더랍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지요. 박진사는 회갑 잔치상 한가운데 자기 손으로 큰 사랑채 다락에 그 족보를 펼쳐두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신임 사또 앞에서 향중 손들 앞에서 박씨 종가의 적장손이 누구인지 한 번에 못 박아두기 위함이었지요. 회가변을 닷새 앞둔 밤 별채 마루 아래에서 한숨이 또 한 번 끊기지 않고 길게 이어졌다 하옵니다. 그 한숨이 막덕이의 베갯머리에 닿았을 때 처음으로 두 마디의 사람말이 들렸더라지요. 회가변 그날 큰 사랑채로 가시오. 막덕이는 호롱불을 한 번 돋우었다 다시 낮추었더랍니다. 별채에서 10년을 보낸 그녀가 큰 사랑채 돛돌을 처음으로 밟아야 할 날이 정해진 것이지요. 같은 밤 향임 한 사람이 신임 사또의 객사로 사람을 보내었다 하옵니다. 객사 마당에 사또의 도포 자락이 한 번 흔들렸고 사또는 그날 밤 잠을 2번 깨어 일어났다 하지요. 한 번은 박진사의 회가변 초청장을 다시 펼쳐보았고 또 한 번은 향임이 보낸 작은 종이 쪽지를 호롱불 아래에서 천천히 읽었던 것입니다. 그 종이 쪽지에 적힌 글은 단 2줄이었더랍니다. 회가변 큰 사랑채 다락의 족보를 살피소서. 별채 후처가 글을 아옵나이다. 사또는 종이 쪽지를 곱게 접어 도포 안섭에 넣어두었고 다음날 회가변을 닷새 앞둔 그 시각부터
향임 한 사람을 슬며시 박씨 종가 마당에 들여두었다 하지요. 행주치마 차림의 거구 후처와 두 건의 족보, 그리고 별채 마루 및 한숨의 정체가 마침내 한 자리에서 만나야 할 시각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가변 당일 새벽 막덕이는 별채 마루 및 항아리에서 본부인의 한지 두루마리와 어린 종의 종이쪽지, 청동 비탄자루, 가리고 7회를 들여 베껴 만든 진짜 족보를 다 꺼내었다 하옵니다. 막덕이는 그것들을 행주치마 자락에 차곡차곡 싸두고 부엌으로 나가 손수 떡시로 한 모를 쪘더라지요. 행랑어멈이 마님이 별채에서 떡을 쪄 무엇하시오 한마디 던졌으나 막덕이는 답하지 않고 다만 떡고물을 행주치마 끝에 일부러 묻혔다 하옵니다. 10년 전 별채에 처음 들어오던 그날과 똑같은 행주치마 모양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 외양의 그 한 가지 인상에 멈춰 있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한낮이 가까워 풍악이 시작되고 큰 사랑채 마루 위에 박진사가 도포 자락을 펴고 앉았으며 신임 사또가 도착하여 돛돌 위에 각근을 다듬는 그 시각에 막덕이는 행주치마 차림으로 별채 돛돌을 처음 내려섰다 하옵니다. 한 손에는 진짜 족보를, 다른 한 손에는 본부인의 한지 두루마리와 어린 종의 종이 쪽지, 그리고 청동빛을 함께 싼 보따리를 들고 큰 사랑채 마당으로 걸어 들어오는 막덕이를 처음 본 사람은 마당의 참호들이었더랍니다. 참호 하나가 떡시루를 멍석에 내려놓고 입을 벌렸으며 풍악을 잡던 가야금 줄이 한번 끊어질 듯 비뚤어지더라지요. 막덕이는 그 시선을 다 받으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큰 사랑채 돛돌까지 곧장 걸어갔다 하옵니다. 박진사가 그 모습을 보고 처음 한 호흡 동안은 자기 눈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별채에서 10년을 두문불출한 그 둔한 후처가 회가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는 일은 박진사의 머릿속에 단 한 번도 그려진 일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호흡에 박진사가 각근을 한 번 매만졌고 세 번째 호흡에 막덕이가 돛돌 위로 한 발을 올렸다 하옵니다. 그 한 발에 돛돌의 한쪽 모서리가 한 번 묵직한 소리로 응답하였고 풍악이 그 자리에서 뚝 끊어진 것이지요. 막덕이는 돛돌에 올라서자마자 박진사의 발치에 두 건의 족보를 천천히 풀어놓았더랍니다. 큰 사랑채 다락에서 내려온 그 족보 곁에 자기가 가져온 또 한 권의 족보를 그 자리에서 막덕이의 입에서 처음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이 족보가 가짜올시다. 진짜는 제가 가지고 있사옵니다. 신임 사또가 도포 자락을 한번 추스르며 돛돌 가까이 다가섰고 향임 한 사람이 그 곁에 그림자처럼 서더라지요. 박진사는 두 건의 족보를 한번 휘 둘러본 뒤 호통을 치려 하였으나 호통의 첫 글자가 입 밖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또의 손이 한 번 들렸다 하옵니다. 두 건을 다 펼쳐 보이라. 향임의 손이 두 건의 족보를 동시에 펼쳤고 큰 사랑채 손들의 시선이 일제히 첫 장으로 모였더랍니다. 박진사가 펴놓았던 큰 사랑채 족보의 종손자리 위에 종이를 도려내고 새 종이를 덧댄 그 손등 굵기의 자국이 한낮 햇살 아래에서 또렷이 드러났지요. 그 자리에 막덕이가 가져온 족보에 같은 자리를 나란히 놓자 도려내지 않은 본래의 두 글자, 이 햇살 속에서 손끝에 닿을 듯 살아 올라오더라지요. 신임 사또가 그 두 글자를 한번 자기 손가락으로 눌러본 뒤 막덕이의 보따리를 가리켰다 하옵니다. 그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 막덕이가 행주치마 자락에 매듭을 풀고 본부인의 한지 두루마리를 펼치자 닷새 동안 명필이 사가에 머물렀던 그 풍경이 한 글자 한 글자 사또의 눈앞에 깔리었더랍니다. 두루마리의 마지막 줄, 이 글은
누구든 별채에서 한숨소리를 듣는 자에게 닿기르리 사또의 입에서 한 번 낮게 읽혀 나왔지요. 그 다음 막덕이가 어린 종의 종이 쪽지를 사또 앞에 놓았다 하옵니다. 다락 안쪽 시렁 뒤에서 진사 어른께서 푸른 띠두른 약사발을 부수어 향로에 사르셨사옵니다. 신임 사또의 도포 자락이 한 번 떨렸고 박진사의 가끈이 그제야 풀어질 듯 흔들렸다 하지요. 사또가 향임에게 손짓을 하였고 향임은 그 자리에서 큰 사랑채 사당의 향로를 드러내오게 하였더랍니다. 회가변 한가운데에 사당 향로가 멍석 위에 내려졌고 사또의 손이 향로 안에 묵은 재를 손수 헤치자 그 안에서 부서진 약사발 조각 몇 개가 나왔더라지요. 가장자리에 푸른 띠가 한 줄 둘러있는 자기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신임 사또는 그 조각을 향임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박진사를 향해 단 한마디만 던졌다 하옵니다. 박진사, 큰 사랑채 다락에 어찌 약사발 조각이 묻혀 있는가. 박진사의 입에서 답이 나오지 못하였고 큰 사랑채 손들의 시선은 비로소 두 권의 족보에서 향로의 자기 조각으로 자기 조각에서 막덕이의 행주치마 자락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하지요. 그제야 손들의 입에서 한 번에 새어나온 한숨소리가 별채 마루 밑에서 10년을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그 한숨과 똑같은 결을 가졌더랍니다. 막덕이는 그 한숨소리를 듣고도 행주치마 자락의 매듭을 다시 묶지 않았다 하옵니다. 다만 두 권의 족보 사이를 손가락 끝으로 한 번 더 천천히 더듬으며 신임 사또의 다음 한마디를 기다렸을 뿐이었지요. 신임 사또의 추국은 그날 회가변 자리에서 곧장 시작되어 사흘 만에 마무리되었다 하옵니다. 박진사는 첫 추국에 도포 자락을 단정히 여미고 들어섰으나 둘째 날 자기 손으로 사당 향로의 재를 해친 일이 향임의 입에서 다시 한 번 진술되자 가끈을 풀어 마룻바닥에 내려놓더라지요. 한성 명필이 향중 객사로 불려와 10년 전과 회갑 직전 두 번에 걸쳐 박씨 종가에 다녀간 사실을 자복하였고 행랑어멈이 본부인 49제 끝달의 늙은 종 죽음과 회가변 직전 어린 종의 우물사고에 관해 자기가 본 것을 끝내 다 털어놓았더랍니다. 본부인의 한지 두루마리와 어린 종의 종이 쪽지, 향로 속 약사발 조각, 두 권의 족보, 별채 시렁 안쪽에서 거두어 온 7회의 베낌 흔적이 한자리에 놓이자 박진사의 제목은 더 이상 가려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박진사를 종손에서 패출하고 사당 실형의 위패를 한 단계 강등하였으며 종답 잃은 마지기 가운데 객주에 잡혔던 두 마지기를 도로 환수하였고 나머지 종답은 본부인 윤씨의 친정과 종조부 본가 적실 자손에게 갈라 돌렸다 하옵니다. 박진사는 그 자리에서 향중 좌수 자리에서도 물러났고 한성 명필은 객사에서 곤장을 맡고 한성으로 돌려보내어졌으며 행랑어멈은 죄가 무겁지 않으나 본부인 묘 앞에 1년 동안 향부를 사르기로 하였더랍니다. 박씨 종가의 큰 사랑채는 한동안 비었고 사당의 향불은 새 종손이 정해질 때까지 멈추었지요. 막덕이는 추국이 끝난 그날 저녁 별채로 잠시 돌아왔다 하옵니다. 마루 및 항아리를 다시 한번 비워내고 청동 빛한 자루만 자기 행주치마 자락에 싸두었더랍니다. 빗을 행주치마에 싸는 막덕이의 손끝이 처음으로 가늘게 떨렸고 그 떨림이 가시기도 전에 별채 마루 아래에서 마지막 한 번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하지요. 그 한숨은 10년 동안의 어떤 한숨보다도 짧고 가벼웠다 하옵니다. 그 끝에 한마디가 또렷이 들렸더랍니다. 고맙소. 막덕이는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마루 밑을 향해 깊게 한번 절을 하였고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별채 마루 아래에서는 더 이상 어떤 기척도 들리지 않았더라지요.
청동 빈만이 행주치마 자락 안에서 한번 가만히 흔들렸을 뿐이었습니다. 막덕이는 그 길로 별채 대도를 마지막으로 내려와 친정 마을로 향하는 새벽길에 올랐다 하옵니다. 행랑어멈이 마지막 새벽에 떡 한 보따리를 들려보내려 하였으나 막덕이는 받지 않고 다만 행주치마 자락에 매듭만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더라지요. 충청 어느 9년의 가난한 진사댁 막덕이의 친정에 들어선 그날 친정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고 글방의 시렁은 비어 있었으며 마당의 살구나무는 가지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하옵니다. 막덕이는 친정의 빈 글방을 다시 쓸고 시렁의 한지 묶음을 새로 올리고 마당의 살구나무 가지를 받침대로 받쳐두었더랍니다. 그 다음해 봄 친정 마을 아이들이 한둘씩 글방 마당에 모이기 시작하였고 막덕이가 천자문과 동몽선섭의 첫 장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박씨 종가에서 쫓겨난 둘째 마님이라 불렀으나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 벼로는 사라지고 다만 글방 큰 선생님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옵니다. 막덕이의 글방 시렁 가장 안쪽에는 청동 비탄 자루와 두 권의 족보 가운데 진짜 족보 한 권이 늘 한지에 쌓여 놓여 있었더라지요. 향중에서는 한참 뒤까지도 박씨 종가의 일을 두고 두 가지 풍문이 따로 돌았다 하옵니다. 하나는 박 진사가 본부인을 독살하고 족보를 2번 손본 죄로 종손에서 폐출되었다는 풍문이었고 또 하나는 박씨 종가의 별채 마루 아래에서 10년 동안 한 여인의 한숨이 끊이지 않았다는 풍문이었지요. 두 풍문은 어느 자리에서도 한 입에서 함께 나오는 일이 드물었으나 가끔 향중 노인들이 새 사또의 행차를 맞이하며 둘을 한 자리에 묶어놓고 이렇게 끝맺었다 하옵니다. 큰마님 한숨이 10년을 기다린 것은 그라는 후처한 사람이 별채에 들어오기를 기다린 게로지요. 충청 어느 9년 가난한 글방의 시렁 안쪽 한지에 쌓인 청동비탄 자루는 그 뒤로 누구의 손에도 다시 들리지 않았다 하옵니다. 다만 봄마다 살구꽃이 글방 마당에 떨어지는 그 시각에 시렁 안쪽에서 한 번씩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는 이야기가 그 마을 글방을 다닌 늙은 학도들의 입에서 가끔 새어나왔을 따름이지요. 어떤 학동은 그 숨소리를 듣고 무서워 다음날 글방을 빠졌다 하고 또 어떤 학동은 그 숨소리가 무엇인가 가만히 묻자 큰 선생님이 행주치마 자락만 한번 추스르고 천자문 다음 장을 펴주었다 하더이다. 별채의 한숨이 글방의 숨소리로 바뀌어 어느 자리에가 닿았는지 그 끝을 본 사람은 끝내 한 사람도 없었던 게지요.